안녕하세요. 낭낭이입니다. 낭낭이의 67번째 책으로는 나의 첫 뇌과학 수업을 읽었습니다. 제목에서 첫 뇌과학 수업이라고 했는데 뇌에 대해서 처음 접하는 분들이 읽기에는 토막상식과도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른 책들이 A란 무엇이며 어떤 원리에 의해 B가 연관되어 C를 거쳐 D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설명된다고 한다면 이 책은 바로 A는 D다 라는 식으로 설명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읽는 것에 대한 지루함이 없어 몰입해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뇌에 대해 여러 권의 책을 읽었던 분들이라면 총정리하는 느낌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의 첫 뇌과학 수업은 총 3개의 파트인 후뇌, 중뇌, 전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 신경인지 과학자들이 이론에 대해 설명하며 그 과학자들이 옳았던 것과 옳지 않았던 것에 대해 설명도 하고 책 중간중간 약물에 대한 기능과 원리, 위험성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요소로는 영화 코너가 있어 영화도 소개해 준다는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연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주로 뇌 손상을 입은 환자들을 연구해 왔는데 다른 뇌과학 책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었던 환자들에 대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환자가 피니어스 게이지입니다. 피니어스 게이지, 누구에게 전두엽이 필요한가? 그렇다면 구멍 뚫린 뇌를 어떻게 연구해야 할까? 그리고 환자의 뇌 손상과 그들이 보이는 새로운 행동이 연관되어 있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피는 것이다. 그리고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경우 두개골을 열어보면 된다. 그렇다면 뇌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 몇몇 사례는 다른 사례들보다 더 미묘하다. 피니어스 게이지는 머리에 새 막대가 박혔으나 목숨을 건져 그대로 살았고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전두엽 피질의 중요성에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었다. 철길에서 일하던 사람. 우리의 이야기는 1840년대 미국의 시골에서 시작된다. 제임스 포크가 대통령이었고 독립선언을 알린 자유의 종은 막 깨졌으며 워싱턴 기념탑은 아직 건설 중이었다. 젊은 피니어스 게이지는 버몬트주의 철도 건설 일꾼이었다. 매우 책임감 있고 부지런한 피니어스는 동료들의 호감을 샀으며 상사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일하는 유능한 직원으로 묘사되었다. 피니어스의 일은 바위 구멍에 발파용 화약을 넣고 모래 속 폭약 위에 단단히 묻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폭발을 일으키기 위해 다진 봉으로 꾹꾹 눌렀다. 발파용 화약이 대부분 그렇듯이 이 혼합물은 무척 민감해 정확한 순서로 땅에 묻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뇌에 박힌 쇠막대.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피니어스가 다진 봉으로 화약을 다지면서 점심 메뉴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 지름 약 5cm의 거대한 쇠막대가 피니어스의 왼쪽 방과 머리 꼭대기를 통과해 공중으로 솟아오른 뒤 약 25m 떨어진 곳에 피와 뇌수로 뒤덮인 채 떨어졌다. 기적적으로 피니어스는 목숨을 건졌다. 사고가 나고 몇 분 후 그는 일어나 앉아 다른 사람과 얘기를 나눴고 호텔로 돌아와 자기 방까지 계단을 걸어 올라갔다. 피니어스가 너무나 정상인 것처럼 보여 현장에 도착한 의사 에드워드 윌리엄스는 피니어스의 설명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곧 피니어스는 일어나더니 많은 양의 피를 토했다. 그리고 구토의 반동으로 반 티스푼 정도의 뇌수가 비집고 흘러나와 바닥에 떨어졌다.
그 모습을 본 의사는 손가락을 피니어스의 뺨과 두개골의 구멍에 집어넣은 다음 씻기고 상처를 싸맸다. 그로부터 한 달도 안 되어 피니어스는 이전처럼 걷고 말하며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다. 하지만 회복 과정에서 그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같은 행동을 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사고 후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 갑자기 다른 사람을 모독하거나 불친절하게 굴었고 욕설을 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대부분 활동을 끝까지 해낼 거라고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피니어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에 나 앉았다. 그런 뒤 다진 봉을 손에 든 채 서커스에서 의학의 기적으로 살아난 구경거리가 되어 생계를 꾸렸다. 결국 그는 병에 걸려 가족과 함께 살다가 사고가 일어난 지 12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머리에 난 구멍. 불행히도 세상을 떠날 무렵 피니어스는 상대적으로 유명세가 떨어졌다. 그래서인지 부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당시에는 그의 뇌 손상이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완전히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몇 년 뒤 그의 두개골을 재발견한 의사 존 할로는 그가 아마도 왼쪽 전두엽에 재난에 가까운 손상을 입었을 거라고 추론했다. 그리고 게이지는 더 이상 예전의 게이지가 아니었다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고해 전두엽이 의사결정과 이성적 행동, 성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추측했다. 당시 다른 과학자들은 터무니없다고 여겼다. 하지만 그로부터 200년이 지나 뇌 손상을 입은 환자가 더욱 늘어났다. 이들 사례를 검토해보면 할로가 사실에 가까운 뭔가를 알아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오늘날 우리는 전두엽 피질이 사회적 추론과 도덕적 추론, 자기인식, 그리고 인격과 성격을 포함한 대부분의 고차 인지 기능에 필수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런 만큼 피니어스에게서 나타난 극적인 성격 변화는 전두엽 손상에 따른 직접적 결과였다는 것이 꽤 분명해 보인다. 어쩌면 그의 성격이 바뀐 것은 뇌 손상 자체보다 1m 남짓한 쇠막대가 머리를 관통했기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그 정도 사고라면 누구든 엉망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텐입니다. 환자 텐, 말수가 매우 적은 사람. 피니어스 게이지의 뇌 손상은 비정상에 가까울 정도로 드라마틱하다. 하지만 거의 은밀하게 일어나곤 하는 심각한, 심지어 치명적인 뇌 손상들이 전부 극적이지는 않다. 일부는 뇌전증 같은 환자 자신의 신경질환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고 뇌졸중이나 뇌진탕을 겪은 후 병변이라고 불리는 영구적 손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 효과는 미묘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되기도 하지만 한 단어 이상 말하는 능력을 완전히 없애는 것과 같은 온갖 종류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나를 텐이라고 불러요. 텐.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계기로 별명을 얻는다. 예컨대 원래 이름을 줄인다거나 어린 시절 다소 부끄러운 농담을 통해서 프랑스 태생의 뇌전증 환자 루이 빅토르 르보리뉴의 별명은 단순했다. 바로 그가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 텐이 별명이 되었다. 30세가량 나이에 그는 자신과 가족이 일시적 병세이기를 말하는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파리에 있는 비세트르 병원에 입원했다. 사실 르보리뉴는 몇 년 동안 뇌전증 증상에 성공적으로 대처해왔기 때문에 그가 텐이라는 단어를 제외하고 다른 말을 하지 못하게 된 뒤에도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다. 르보리뉴는 기묘하게도 말을 많이 할 수 없다는 점 외에는 꽤 평범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고 지시를 정확하게 따를 수 있었다. 비록 다소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진지하게 대화에 참여했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르보리뉴의 실어증은 시작에 불과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몸의 마비와 시력 상실이 나타나더니 결국 인지장애까지 나타났다. 뇌 위의 돌기. 그 무렵 파리에 머물던 폴 브로카 박사는 심리학을 공부하는 동료들과 함께 사람의 여러 특징이 뇌의 특정 부위에 국한되어 나타나는지 아닌지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들 심리학자 중 일부는 언어나 기억 같은 기능뿐 아니라 지능이나 영성 같은 기능도 뇌 속에서 특정한 위치에 있다는 골상학적 개념을 받아들였다. 이 논쟁에 깊이 휘말린 브로카와 동료들은 논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환자를 찾기 시작했다. 브로카는 르보리뉴가 바로 그 환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남자가 죽은 뒤 브로카는 부검을 실시해 왼쪽 눈 바로 위에 있는 왼쪽 뇌방구의 전두엽에서 병변을 발견했다. 그리고 르보리뉴의 언어 상실증을 그리스어에서 말할 수 없다는 의미를 지닌 아파시아, 즉 실어증이라고 불렀다. 오늘날 뇌의 이 영역은 브로카 영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 특정 부위에 손상을 입은 환자는 다른 인지 결함 없이 정상적으로 말을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지만 의미 있는 방식으로 단어나 문장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말주변이 없는 사람들. 환자 10을 포함해 언어 장애를 경험한 다른 병변 환자들은 과학자들에게 언어의 국소화라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뇌의 여러 부분이 각기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한때 논란이 되었던 뇌의 국소화 개념에 대한 최초의 증거 가운데 일부였다. 브로카 영역과 동등하지만 정반대 기능을 가진 영역도 존재한다. 바로 베르니케 영역이다. 이 영역 근처에 손상을 입은 환자는 말수가 많지만 보통 횡설수설에 그칠 뿐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하는 말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비록 자신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뇌병변 환자인 르보리뉴를 비롯해 이런 환자들에 대한 브로카와 과학자들의 후속 연구는 인간의 언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신시켰다. 15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새로운 발견이 이어지고 있다. 브로카가 옳았던 것. 특정 뇌 부위에 손상을 입으면 특정한 행동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몇 가지 행동과 특징은 뇌의 특정 부위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브로카가 지적한 바와 같이 왼쪽 측두엽의 특정 부위에 손상을 입으면 환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언어를 조직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사실 우리가 듣는 소리를 처리하는 데는 양쪽의 측두엽 전체가 중요하다. 아이러니하지만 뇌의 가장 뒷부분에 자리한 후두엽은 머리의 가장 앞쪽에 자리한 눈에서 전달되는 모든 시각 정보를 처리한다. 피니어스 게이지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전두엽은 의사결정과 감정 조절, 성격 형성에 중요하다. 그리고 복잡한 동작과 체성 감각, 정보, 심지어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고 처리하는 작업에 이르기까지 뇌의 부위는 전문화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살펴볼 것이다. 브로카가 잘못 생각한 것. 브로카의 이름이 붙은 뇌의 구역이 발견되기까지 1800년대에 흔했던 꽤 인종차별적 관념이 영향을 끼쳤다. 브로카는 다른 인종 사람들은 실제로 다른 종에서 진화했다고 여겼다.
또한 턱의 폭이나 두개골의 돌기 같은 특정한 신체적 특징의 크기와 모양을 보면 지능을 예측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가 전통적으로 유럽 백인들과 관련한 특징들이 지적 능력과 상관 있다고 주장한 것은 놀랄 일도 아니다. 이와 같은 비과학적 논리는 브로카가 뇌 크기라든가 언어가 특정 뇌 영역에 연결되어 있는지 살피는 데 관심을 두게 했고 결국 르보르뉴의 사례를 발견하는 데 이르렀다. 정리하자면 브로카가 특정 뇌 영역이 특정 행동에 중요할 수 있다고 주장한 점은 옳지만 턱의 폭이나 전두엽 피질의 크기를 통해 개인이 얼마나 똑똑한지 알 수 있다고 주장한 점은 분명히 틀렸다.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는 돌기의 크기가 아니라 배선된 뇌세포의 발화가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 인물은 헨리 몰레이슨입니다. 헨리 몰레이슨, 뇌전증을 기억상실증과 맞바꾸다. 때로는 뇌 병변이 직접적 손상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도 있었다. 사실 의사들은 특정 뇌 부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완전히 이해하기 전에 재미삼아 그 부위를 의도적으로 잘라내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다른 질환으로 치료받으려던 환자가 운 나쁘게도 희생되기도 했다. 의료기관의 HM으로 알려졌던 불행한 헨리 몰레이슨처럼 말이다. 헨리 찾기. 헨리 몰레이슨은 어렸을 때 자전거 사고를 당해 심각한 뇌전증을 앓았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발작이 더 심해졌다. 26살 무렵에는 발작이 너무 잦고 강렬해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당시 이처럼 심한 발작의 경우 가장 좋은 치료법 중 하나는 발작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뇌의 일부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다행히도 헨리의 담당 의사들은 좌우 내측 축두엽, 해마, 편도체, 그리고 내측 피질 일부가 발작을 일으키는 기원이라고 짚어냈다. 의사들은 관련 조직들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고 결정했다. 1950년대 당시에는 뇌의 이 부위들이 정확히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무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헨리가 깨어날 때까지 특별히 놀라운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니모를 찾아서라는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있는가? 헨리는 기본적으로 이 애니메이션 속에서 깜빡 잊기를 잘하는 도리와 같았다. 스스로 헨리는 이름과 어린 시절 정도는 기억했지만 심각한 순행성 기억 상실증이 생겨 새로운 기억을 형성할 수 없었다. 영원히 늙지 않는. 이것은 헨리에게 매우 나쁜 소식이었다. 하지만 반대로 의료진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었다. 헨리는 남은 생애 동안 뇌수술이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이해하고자 했던 수십 명의 의사에게 심리학과 신경학 분야의 집중적인 연구 대상이 되었다. 헨리를 대상으로 연구한 과학자들은 해마와 뇌후각 피질이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헨리는 장기 기억에만 손상을 입었다. 예컨대 병원 식당으로 가는 길을 찾는 것처럼 습관을 형성하는 것, 그리고 1년의 숫자를 반복하는 것 등의 작업 기억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것은 해마와 근처 구역이 새로운 명시적 기억을 형성하는 데는 확실히 중요하지만 악기를 연주하거나 차를 운전하는 데 필요한 무의식적인 암묵적 기억을 형성하는 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또 헨리가 심각한 기억장애를 겪고 있는 것은 분명했지만 때때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다. 예컨대 자신이 이미 갖고 있던 기억을 업데이트함으로써 기존 기억을 수정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는 의식적으로 그 배치를 기억할 수 없었지만 자신이 살았던 집의 평면도를 그릴 수 있었다. 헨리의 학습 능력에 대한 연구는 기억의 여러 종류 사이 연관성과
차이점을 명확히 밝히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가 뇌 병변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유명한지 전혀 몰랐다는 점은 묘하게 아이러니하다. 헨리는 병원에서 여생을 보내는 동안 매일 아침 아직 26살이라고 생각하며 깨어났다. 영원한 젊음을 누리는 기분은 어떨까? 사후의 삶. 헨리 몰레이스는 2008년 82살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의사들이 MRI 기술을 활용해 뇌를 촬영했지만 그가 죽은 뒤에는 과학자들이 뇌를 보존하게 되어 기뻐했다. 헨리의 뇌는 냉동된 채 이 책의 저자인 엘리가 박사 학위를 마친 UC 샌디에이고 대학교로 이송되었다. 그리고 매우 날카로운 칼로 정육 코너의 고기처럼 아주 얇은 2403개의 조각으로 잘리는 과정이 53시간 동안 생방송되었다. 이후 헨리의 뇌는 스캔되어 디지털로 재구성되었고 그에 따라 전 세계 과학자들이 헨리의 불쌍한 뇌에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더 자세히 볼 수 있었다. 방구 절제술. 뇌의 반쪽이 다른 반쪽보다 더 나을 때. 헨리 몰레이스는 수술 후 장기간 극심한 부작용을 겪었다. 하지만 뇌전증을 치료하기 위해 뇌 수술을 받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에 처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심한 뇌전증의 경우에는 여전히 외과적 절제술이 가장 효과적이다. 성인 환자라면 이런 수술의 경우 보통 깨어있는 상태에서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포함한다. 따라서 외과 의사들은 환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추적하고 몹시 중요한 다른 뇌 조직을 제거하지 않도록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의 경우라면 10대까지도 뇌가 발달하는 중이기 때문에 상처를 입더라도 적응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가 매우 심각한 뇌전증 증세를 보일 경우 의사들은 때로 방구 절제술이라고 하는 극적인 수술을 한다. 뇌의 절반을 분리하거나 제 역할을 못하게 비활성화하거나 제거하는 수술이다. 꽤 커다란 장애가 남을 것처럼 무시무시하게 들리지만 사실 매우 어린 아이들은 이 수술을 받고 거의 정상으로 돌아온다. 뇌의 나머지 절반이 추가적으로 새로운 연결을 많이 만들어내 사라진 절반을 보충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나 자면서 꿈을 꿉니다. 신비롭고도 이상한 경험이지요. 꿈에 대해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꿈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 꿈을 꾼다는 건 꽤 별난 경험이다. 눈을 감고 잠재의식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마음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지켜본다. 이야기 중 일부는 직장에서 보내는 지루한 하루만큼 꽤 평범하다. 하지만 일부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다. 졸음무도회의 킹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정장 차림의 개와 함께 용암 강을 따라 카누를 타고 나아가는 모습이 등장할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 중 상당수가 잠에서 깨어나 대체 왜 내가 그런 꿈을 꿨을까? 라고 궁금해하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꿈. 심리학은 언제나 꿈의 세계에 한 손가락을 담가왔다. 이런 흐름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에서 시작되었다. 프로이트는 꿈이 무의식을 드러내므로 꿈을 공부하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다. 실제로 그는 꿈이란 사람들이 억압된 욕망을 수행할 배출구를 제공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프로이트는 이것을 소원 성취라고 불렀다. 물론 이런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프로이트 생전에 이미 그의 이론이 반복되는 악몽으로 고생하는 트라우마 환자들의 증상을 설명하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상징적 제스처.
프로이트의 후계자인 카를 융은 꿈이 무의식적 마음에서 오는 중요한 메시지이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믿었다. 그리고 융은 꿈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원형들을 확인했다. 이것이 집단 무의식의 일부인 관념에 대한 내재적이고 보편적인 상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이론은 꿈을 연구하고 원형을 확인하고 그 의미를 결정하고 그 의미를 삶에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융식 꿈 분석으로 이어졌다. 이 꿈 분석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인기를 끌었다. 이후 꿈의 상징을 분석하는 웹사이트가 생겨났을 정도다. 하지만 오늘날 이론에 따르면 모든 꿈이 심각한 의미를 지녔다는 융의 생각은 틀렸다. 그렇다면 그것들은 정말 무엇을 의미할까? 비록 프로이트의 이론이 반복되고 융의 접근법이 인기를 잃고 있지만 꿈이 하찮은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반대로 당신이 꿈꾸는 내용은 아마 당신의 뇌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만약 시험 때문에 불안하다면 시험에 대한 꿈이라든가 불안하게 하는 다른 것에 대한 꿈을 꿀지도 모른다. 그리고 하루 종일 영화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면 꿈에 멋진 수염을 기른 간달프가 등장할지도 모른다. 어떤 꿈은 감정 상태에 대한 의미 있는 통찰력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꿈은 DJ가 삶을 샘플링한 뒤 뒤섞은 결과물로 하루 동안 경험을 되새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꿈 해석은 정말 재미있고 때로는 마음을 치료하기도 하지만 자칫 점성술이나 별점처럼 무의미한 수준으로 전락하기 쉽다. 잘못된 기억과 꿈. 데자비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자. 가끔 지금 벌어지는 일에 전에 겪은 것 같은 기묘한 기분을 느낀다. 사실 꿈과 기억은 묘한 관계다. 꿈을 주기적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데자비 경험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는데 이것은 꿈이 잘못된 기억의 생성을 촉진시키기 때문일 수 있다. 터무니없이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꿈을 꾸는 것이 기억을 통합하고 단순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과정에서 가장 친숙하게 느껴지는 것에 기초해 잘못된 정보가 추가될 수 있다. 이것은 이후 경험을 이상하게 인식하도록 한다. 사실 몇몇 사람은 자신이 데자비 꿈을 꿨다고 보고한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것을 꿈으로 꿨다고 느끼는 현상이다. 소름 돋지 않은가? 이 이야기의 교훈은 다음과 같다. 꿈은 믿을 수 없다. 또한 이 책은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우울증과 조울증, 중독에 대해 읽어보겠습니다. 우울증에 대한 우울한 여러 이야기. 사람들은 누구나 때때로 우울한 기분을 느낀다. 하지만 당신이 느끼는 슬픔이 단순히 울적한 기분이 아닐 수도 있다. 슬픔, 공허함, 절망감, 피로감, 초조함, 식습관과 수면 패턴의 변화, 심지어 자살에 대한 생각 같은 증상이 생기고 그러한 증상이 2주 이상 삶을 방해할 경우에는 심각한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렇게 느낀다면 당신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다.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는 인구의 거의 10%가 그 해에 적어도 한 번의 주요 우울증을 경험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같은 격변이 많이 일어나면 그 수치는 더 증가할 수 있다. 그것은 머릿속에 있지만 실제로 존재한다. 우울증은 때때로 보통의 슬픔처럼 보이며 항상 명확한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때때로 사람들은 그것을 진짜라고 믿기 어려워한다.
그래서 몇몇 사람은 노력하면 충분히 스스로 감정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기분이 나아지도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울증을 알아본 사람이라면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도 있다. 우울증은 개인의 선택과 상관없는 하나의 질병이다. 우울증에는 유전적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그와 같은 증상을 갖고 있다면 당신도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 하지만 우울증은 환경 요인과도 연관될 수 있다. 학대나 방임, 재정적 불안, 가족의 죽음 같은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은 개인이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을 더 높인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슬퍼진다. 최근까지도 과학자들은 우울증이 뇌 안에 있는 특정 화학 물질의 불균형에 의해 발생한다고 확신했다. 우울증에 대한 모노아민 가설로 불리는 이 이론에 따르면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부족이 우울증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SSRI 같은 항우울제가 이 질환에 대한 1차적 치료제로 여겨지는 이유다. 이런 약물들은 시냅스에서 세로토닌 방출량을 변화시키며 뇌에서 세로토닌 신호를 조절하게 한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우울증이 단순한 화학적 불균형에 따른 직접적 결과라는 것을 더 이상 긍정하지 않는다. 연구와 치료 결과의 일부가 이런 생각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울증을 일으키는 상태는 정말 복잡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다른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도 탐구하고 있다. 더 최근 증거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들은 뇌 구조와 기능에 여러 잠재적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대상회, 해마, 편두체 같은 몇몇 뇌 영역에서 회백질이 적은데 이것은 우울증이 당신을 통제하는 데 중요한 뇌의 일부를 수축시킨다는 가설로 이어진다. 이런 부위는 감정을 통제하고 스스로를 보살피도록 선택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들은 슬픔이라는 감정에서 회복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들은 몸이 상처에 반응할 때 생겨난 염증 반응에서 큰 역할을 하는 작은 단백질인 사이토카인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다. 사이토카인은 병이 났을 때 보이는 여러 행동에 관여한다. 몸이 아프면 보통 배가 많이 고프지 않고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리고 계속 잠자고 싶어지는데 마치 우울증을 묘사하는 증상처럼 들린다. 그렇지 않은가? 이 이론은 스트레스에 의해 야기되는 높은 사이토카인 수치가 정상적인 신경 전달 물질의 신호 전달에 영향을 미쳐 우울증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것이 의사가 환자에게 항우울제와 함께 이브프로펜 같은 소염제를 복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근거다. 조증과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을 우울증과 뭉뚱그려서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는 조울증과 우울증이 다른 상태라는 사실을 안다. 조울증은 심각성이나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가장 고정적인 형태에서 환자 개인은 감정 척도의 두 반대쪽 끝에서 사파를 경험한다. 한쪽 끝에는 극도로 에너지가 넘치고 행복감을 느끼며 동요하고 산만하며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조증 증상이 자리한다. 간혹 조증이 매우 심각해 즉각적 치료가 필요한 정신병을 겪기도 한다. 그리고 다른 한쪽 극단에는 우울증과 비슷한 우울 에피소드들이 자리한다. 내가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우울증과 마찬가지로 무엇이 조울증을 유발하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유전적 연관성이 있는 듯하다. 만약 조울증을 보이는 쌍둥이를 가졌다면 당신도 조울증을 앓을 확률이 60에서 80% 정도 된다. 그 밖에도 조울증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고 알려진 몇 가지 유전적 지표가 있다. 또한 약물 남용이나 심각한 외상에 노출되는 것과 같은 환경적 위험 요소도 존재한다. 뇌 구조의 변화. 조울증의 기원과 관련된 이론 중 인지 작업이나 감정 처리와 관련된 뇌 영역의 구조적 차이와 연관이 있다는 이론이 있다. 조울증 환자들은 전대상 피질과 보측 전전두엽 피질 같은 피질의 일부 영역이 보통 사람보다 작다는 증거도 있다. 반면에 담창구와 편두체 같은 뇌의 일부 영역은 보통 사람보다 더 크다. 또한 조울증 환자는 뇌의 서로 다른 영역에 신호를 보내는 것과 관련된 백질에서 변화를 보인다. 변화된 감정 회로. 과학자들은 다양한 사례에서 뇌 활동 패턴을 관찰한 결과 조울증을 가진 사람은 감정 조절에 큰 역할을 하는 복측 전전두엽 피질의 활동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뇌의 이 부위는 감정 조절에 큰 역할을 한다. 즉, 이 피질에서 적절한 신호가 나오지 않으면 편두체 같은 뇌 부위가 과도하게 활동해 조울증 증상의 원인이 된다. 흥미롭게도 조울증은 오른쪽 복측 전전두엽 피질의 활동 감소와 관련이 있는 반면 우울증은 왼쪽 복측 전전두엽 피질의 활동 감소와 관련이 있다. 도파민 복용. 조울증이 있는 사람은 뇌의 화학적 균형 측면에서도 보통 사람과 차이를 보인다. 조증일 때는 도파민 신호 전달이 증가하고 인위적으로 도파민 신호를 강화하면 조증과 비슷한 상태가 된다. 어떤 사람들은 도파민 신호 전달이 주기적 변화가 조울증 환자가 그토록 진폭이 큰 극단적 감정을 만드는 일부 이유일지도 모른다고 여긴다. 중독에 빠진 뇌. 인류 역사상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약물에 대한 사랑이 존재해 왔다. 사람들은 정말 엉망진창으로 망가지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때때로 뇌가 스스로 선택한 약물에 좌지우지되고 아무리 약물을 투입해도 부족한 상황에 놓인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아무리 해롭더라도 마약은 기분을 좋게 만들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많은 약물은 보상 회로를 활성화하며 행복하게 만드는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을 뇌에 쏟아붓는다. 여기에 더해 활력이 넘치고 억제되지 않으며 마음이 진정되는 등의 효과도 있다. 결국 마약이 주는 기분을 좋아하게 되어 다시 찾고 때때로 끊임없이 계속한다. 하지만 멈추고 싶어도 어떤 약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중독. 그만둘 수 있으면 좋겠어. 약물을 반복해서 사용하면 뇌는 반복적인 노출에 적응하기 시작해 기억이나 학습, 보상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발현과 신호 전달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약물이 보상 체계를 주도하고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어 그 행동을 뇌에 단단히 각인시킨다. 그러면 벗어나기 어려운 악순환에 빠진다. 게다가 알코올, 니코틴, 오피오이드 같은 몇몇 물질은 뇌 속 보상 체계를 가로챌 뿐만 아니라 약물에 취했다가 깨어날 때 몸이 몹시 불편하거나 심지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경 신호의 변화를 초래하고 그렇게 행동을 더욱 강화한다. 한 번에 한 단계씩. 우리의 뇌는 보상을 좋아하고 습관도 좋아하기 때문에 중독은 치료하기 어렵다. 그래도 중독자 치료와 지역사회 단위의 지원을 받으면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일부 물질은 약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실 벤조디아제핀은 그 자체로 중독성이 있지만 알코올 중독의 1차적 치료제이며 니코틴의 효과를 모방한 약물은 금연을 시도할 때 활용될 수 있다. 몇몇 약물은 심지어 그 약물이 주는 보상 효과를 뇌에서 차단해 약물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거나 심지어 불쾌하게 느껴지도록 해 습관을 고치는 데 도움이 된다. 중독의 심리학. 약물 중독에 대한 전통적인 신경과학적 접근법에 따르면 중독은 만성적 약물 소비에 따라 뇌가 변화하는 현상이다. 반면에 심리학은 보다 감정적이고 사회적이며 환경적인 접근을 취한다. 나는 그럴 만한 성향이 있었다. 대부분의 오락용 약물은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을 형성할 위력이 있으며 기분 좋게 만드는 특성 외에도 중독의 발달에 큰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감정적 관점에서 보면 한 사람의 스트레스 수준이나 개인적 트라우마 역사에 따라 스스로 약물을 사용하도록 이끌릴 수 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에 의해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약물에 접근하고 의존할 수 있다. 또 환경적으로는 만약 그 약물이 접근하기 쉽고 가격이 적당하다면 더 자주 사용할 것이고 이로 인해 뇌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원할 때 언제든 멈출 수 있어. 중독은 행동과 관련한 문제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약물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가 악화될지라도, 다시 말해 신체적 또는 심리적 피해를 입더라도 계속해서 마약을 한다. 그리고 많이 사용할수록 몸은 약물에 더 적응해 내성을 키운다. 그에 따라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 약물을 더 많이 복용해야 하고, 그것이 인간관계를 비롯한 삶의 다른 영역에 문제를 일으킬 때조차 계속해서 갈망한다. 결국 끊으려 해도 멈출 수 없는 중독의 특징적인 증상을 초래한다. 사람들이 나를 재활센터에 보냈다. 전문가에 따르면 마약 중독에서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중요한 단계 이후 마약 중독에서 실제로 회복한 사람은 대부분 재활 프로그램, 자주 그룹, 개인 상담과 같은 다양한 치료 방법을 동원한다. 이런 치료법은 보통 함께 사용되어 사람들이 극복하기를 원하는 중독을 악화시키고 영구화하는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에 대처할 회복력을 키워준다. 여기까지 낭낭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